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복습하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각 변동은 땅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각 변동에서 포인트는 힘을 받으면 반드시 땅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을 보고서 과거에 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 흔적, 지질 구조선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저께인가? 어제였나 수업이? 그제였나? 어제였죠? 그래서 시원생대와 고생대 때 일어난 지각 변동은 너무 옛날이라서 이제 정확하게 유추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오늘날 지형에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중생대 때부터 일어난 지각 변동은 오늘날 지형에 많은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울 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 세 시기로 구분하면 되고요. 중생대 중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대 중기, 지읒자로 지금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주로 한반도 전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 지읒으로 쭉 통일해가지고 먼저 정리하시고요. 이게 중생대 중기.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은 산맥도 있고 땅속에 있는 단층선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산맥들은 다 사라지고 땅속에 단층선, 암석이 깨져 있는 선들만 지금도 남아서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중생대 초기에는 송림 변동인데 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힘이 작용했고요. 그 작용한 흔적이 일정한 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랴오뚱 방향이라고 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중생대 말기에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얘는 규모가 작아서 중심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그랬죠. 그걸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불국사 화강암이 경상도 일대에 일부 만들어졌다. 까지 정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보 조산운동은 한반도에서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 이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층은 현재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 얘가 격렬했기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얘가 끝난 다음에 쌓인 퇴적층은 지금도 나란하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경상둔지에 있는 경상노충군은 중생대 말기 무렵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란하게 수평으로 쌓여 있더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었죠. 기억나니?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대보조산운동이 끝난 다음에 중생대가 끝날 때까지, 신생대가 시작될 때까지 한반도는 큰 힘을 받지 않고 계속 침식이 이루어져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이렇게 평탄했더라. 그리고 신생대 제3기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동해가 넓어지면서 동쪽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면서 평평했던 한반도가 이렇게 휜 거죠. 비대칭으로 휘면서 평평했던 땅이 융기했다, 솟았다. 비대칭 융기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높고 험한 산맥들, 태백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소백산맥 그런 산맥들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다른 말로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한다. 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화산 지형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다. 자, 대보조산운동 때 우리 한반도는 어마어마하게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격렬했으니까, 힘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때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 침식을 받아서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화산 지형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기후 변화와 지형 발달 볼게요. 자, 지형, 땅의 형태가 바뀌는데 기후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시기냐 낮은 시기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침식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퇴적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용어부터. 자,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구의 기후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했어요. 오르락내리락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 건 뭐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날 지형에 뭐 미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후가 변한 것만 따져요. 신생대 제4기만 따질 거야.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있고요, 기온이 높았던 시기가 있고요, 낮았던 시기가 있고요, 높았던 시기가 이런 식으로 되풀이가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됐죠? 이게 신생대 제4기의 기후 변화예요. 자, 물론 이렇게 매끄럽게 변한 건 아니고요. 추운 시기가 뭐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뭐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천천히 변하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시기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이 시기는 추운 시기라서 빙하시대, 줄여가지고 빙기라고 불러요. 빙기. 얼음 빙자. 됐니? 용어는 빙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빙기 중에 마지막 빙기.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빙기들보다도 마지막 빙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종 빙기라고 불러요. 최종 빙기. 됐죠? 최종 빙기. 어쨌든 기온이 낮았던 시기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혹시 아니? 뭐라고 부르는지? 빙기와 빙기 사이다. 그래서 간빙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빙기라고 하더라. 자, 이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인간, 사이 간자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 거잖아요. 빙기와 빙기 사이가 간빙기인 거예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미래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오늘날은 빙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음이다. 빙기가 끝난 다음이다. 후빙기라고 불러요. 후빙기는 오늘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 참고 좀 할게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 이쪽이 과거고요. 이쪽이 지금 현재예요. 시간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얘랑은 지금 반대이긴 한데 어쨌든 시간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는 기온이 아니라 해수면 높이를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죠?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해수면은 상승하잖아. 그래서 기온하고 해수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해수면이 어쨌든 뭐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낮아졌다가 지금 여기가 최종 빙기인 거예요. 최종 빙기. 그리고 기온이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 6,000년 전부터는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이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후빙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를 가라고 하고요. 여기를 나라고 하고 가와 나를 비교해서 물어봐요. 언제 기온이 높았을까? 나 시기가 기온이 높았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유추 한번 해봐.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하고 언제 더 식물이 많았을까? 후빙기. 자, 식물은 기온이 대체로 높을수록, 그리고 기온이 높으면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거든요. 찬물은 잘 증발하지 않아. 기온이 높으면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고, 많이 증발했으니까 비도 많이 내려요. 그리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식물이 자라기엔 좋잖아. 이제 그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 또는 자료를 보고 최종 빙기와 후빙기를 구분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수치 좀 기억할게요. 그럼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 오늘날하고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얼마만큼이나 나냐? 써있죠. 120m 이상 차이가 났다. 여러분들 120m면 얼마 정도 될까? 그래 몇 번 알려줬어. 자, 우리가 거리가 나오면 우리가 익숙한 거랑 비교해야 감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야, 서장훈의 60배야? 야, 감이 생기니? 이런 진짜. 야, 서장훈의 60배면은, 나의 한 80배쯤 되나? 아이씨, 이런. 자, 우리, D동, 여기 복도, 건물 있죠? 이 건물에서 저기 시계탑, 저 도로까지 있죠? 거기가 120m예요. 저 정도가. 그리고 우리가 건물 한 층 높이가 3m쯤 돼요. 그럼 120m면 건물 40층 높이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이 정도면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 바닷물이 다 높이가 변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미리 말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한반도 모양 보이니? 그리고 여기가 황해바다고 여기가 지금 남해바다인데 황해바다의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요. 44m. 그럼 만약에 바닷물이 100m 이상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 황해는 전부 다 육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하고 일단 구분을 하자. 용어 정리한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에 보면은 이제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일단 설명 곧바로 할게요. 자, 여기는 빙기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빙기라고 하셔도 돼요. 기온이 낮았던 시기. 여기는 후빙기 또는 이제 간빙기,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 됐죠? 자, 먼저 기후를 보면은요. 여기는 한랭하고 여기는 온난하고 일단 기온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난하면 바닷물이 더 많이 증발하니까 비도 많이 내린다. 습도도 더 높다. 그리고 기온이 높고 물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식물이 생장하는 거. 식물들, 풀과 나무가 많다. 여기는 한랭 건조하니까 식생이 빈약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해수면이 하강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구온난화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풍화작용. 여기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풍화작용.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지금 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뭔가 정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풍화가 뭐죠? 이제 그런 답이 해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와요. 자, 풍화. 야, 바람이 불어서 바위 같은 게 얼마나 많이 깨질까? 물론 깨질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하천이 흐르면서 깨지는 거랑 비교하면 되게 미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원래 번역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풍화는 영어로는 웨더링이에요. 웨더링. 기후에 의해서 바위가 부서지는 모든 걸 풍화라고 불러요. 그럼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침식이 있어요. 좀 날씨가 더워서 뭐 수업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금요일이니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침식하고 풍화하고 어떻게 달라? 다를까? 이제 세트로 생각하면 돼요. 침식, 운반, 퇴적. 이건 자연스럽죠. 풍화, 운반, 퇴적. 처음 들어보죠. 그치? 그래서 침식이라고 하는 건 바위 같은 것들이 잘게 부서졌는데 부서진 물질이 거기에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동해서 다른 곳에 쌓일 때 이걸 보통 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풍화는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바위가 부서졌어. 그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대체로 그 자리에 쌓이는 걸 풍화라고 불러요. 됐니?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자, 제주도에 있는 암석 제일 많은 게 현무암이야. 현무암이 부서지면 흙이 돼. 그런 흙을 현무암, 풍화토야, 침식토야. 바위가 부서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흙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무암 풍화토라고 불러요. 석회암 풍화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풍화는 암석이, 바위가 잘게 부서지는 걸 풍화라고 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바위가 부서지는 과정을 봤더니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물리와 화학은 뭐가 다를까? 자, 물리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화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뭘까? 화학은 H하고 O하고 만났더니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났더니 전혀 다른 H2O가 만들어지더라. 성질이 달라지는 게 화학이에요. 그에 비해서 물리는 물리 공부하면서 뭐 성격이 달라졌다, 성질이 달라졌다, 뭐 그런 거 있었니? 얘가 공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때렸더니 얘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지. 뭐 고체가 뭐 액체로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바위가 부서지는 과정에서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채 크기만 작아진다. 이걸 물리적 풍화라고 불러요. 물리적 풍화. 그리고 부서지는 과정에서 성질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이걸 화학적 풍화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지우개 있죠. 자, 지우개가 어쨌든 두 개로 쪼개졌어. 크기만 작아졌지. 얘도 지우개고 얘도 지우개잖아. 샤프심 긴 거 반절로 쪼갰어. 근데 얘도 샤프심인 거고 얘도 샤프심인 거고 뭐 그대로인 거잖아요. 이런 건 물리적 풍화. 근데 화학적 풍화는 뭐냐면요, 설탕 덩어리가 있어. 얘는 고체야. 근데 얘가 물에 녹아버렸네? 지금 설탕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잘게 쪼개진 거잖아. 근데 설탕 덩어리, 고체하고 물에 녹아있는 설탕하고는 다른 거죠. 이런 게 화학적 풍화예요. 됐어요?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이제 원리 또는 이제 어쨌든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후빙기에는 화학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대요. 얘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빙기 때는 물리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 화학적 풍화는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설탕이 물에 잘 녹으려면 찬물에 잘 녹니? 따뜻한 물에 잘 녹니? 따뜻한 물에 잘 녹죠.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기온이 높을수록 화학작용은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녹이려고 그러는데 물이 요만큼 있을 때랑 물이 요만큼 있을 때랑 언제 설탕이 잘 녹니? 물이 많을수록, 습할수록, 비가 많이 내릴수록 화학적 풍화는 활발하게 일어나요. 됐어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는 후빙기에 온난 수분할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춥고 건조하면 설탕 잘 안 녹잖아.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용어 하나 알려주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봅시다. 자, 한국지리 시간에 화학적 풍화는 딱 하나가 나와요. 외워두세요. 자, 그 화학적 풍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식이라고 불러요. 용식. 자, 이 용은 용액할 때 용이에요. 무언가를 녹이는 액체가 용액이잖아. 녹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식은 침식할 때 식이에요. 뭔가 부서지는 게 침식이잖아. 물에 녹아서 잘게 부서진다. 화학적 풍화 대표적인 게 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용식이 되는 대표적인 암석이 석회암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석회암은 비록 천천히 녹긴 하지만 물에 녹더라. 녹더라. 그래서 앞에서 석회암 나왔었잖아. 석회암은 이래서도 중요해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독특한 지형을 만들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잠깐만 있다가 이제 침식 기준면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침식 기준면. 얘는 이제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기준면이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면이에요, 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면을 들라 그런다면, 먹는 거 말고 면, 이 면. 자,
수평선, 그러니까 해수면, 바닷물의 제일 위에, 지표면, 이런 것들이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면 중에 무언가의 기준이 된다. 근데 뭐의 기준이 되냐면 침식과 침식에 상대되는 말이 뭐죠? 침식에 상대되는 말. 침식, 운반, 퇴적. 침식은 뭔가 깎이는 거. 퇴적은 뭔가 와가지고 쌓이는 거. 침식과 퇴적이 상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이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쪽은 주로 침식이, 다른 쪽에서는 주로 퇴적이 일어난다. 그런 걸 침식 기준 면이라고 불러요. 됐니?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높은 산이 있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다가 이렇게 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요. 계곡물이 모여가지고 하천이 되고 얘가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까지 보통 가잖아. 자,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기보다 높은 곳에서는 침식, 퇴적 중에 뭐가 주로 일어날까? 당연히 침식이 주로 일어나겠죠. 높은 데가 물론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지만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여기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 바다에 도착했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죠. 운반에 오던 흙과 모래가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침식과 퇴적이 대체로 나뉘더라. 그래서 이 해수면은 대표적인 침식 기준면이에요. 대표적인 침식 기준면이야. 됐어요? 자, 설명 마저 듣고 정리하세요. 자, 그런데 모든 하천이 바다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육지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하천은 이제 얘가 호수로 흘러드는 거야. 바다가 아니라 이런 호수로 흘러드는, 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이 아니라 이 호수의 면이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은 빙기에 비해 침식 기준면 역할을 하는 해수면이 상승하여, 여기서 말하는 해수면은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하천은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바다로 흘러들지 않는 하천들도 있다 보니까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됐죠? 됐죠? 그렇게 해서 침식 기준면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좀 쉬운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 한 번만 봐볼게요. 지도 봅시다. 보자. 자, 여기 지금 음영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진한 음영과 그 다음에 여기 해안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이 부분, 이 부분, 여기 가장자리 부분 있죠. 여기는 중간 정도의 음영이에요. 수능 특강을 실제로 보는 친구나 아니면 프린트에서는 조금 구분이 될 거야.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구분이 안 되죠. 좀 대비가 세서 그런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 육지는 오늘날 이 해안선 있죠. 한반도. 이 안쪽이 현재의 육지. 그 다음에 현재는 바다이지만 최종 빙기에는 육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영 부분, 가장자리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최종 빙기 때의 해안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해서 해수면이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육지가 넓어질 거 아니야. 해안선이 바뀔 거 아니야.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해안선이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가, 나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후빙기냐, 최종 빙기냐. 됐죠?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빙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배를 타고 갔다, 걸어서 갔다. 연결돼 있으니까 걸어서 갔다. 남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최종 빙기 때는 다 육지였던 거야. 제주도 최종 빙기 때는 걸어서 갔어요. 섬이 아니라 육지였었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섬들 다 그냥 봉우리였어. 최종 빙기 때는.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가 되면서 섬들로 바뀐 거죠. 됐어요? 자, 어쨌든 서해하고 남해는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최종 빙기 때는 육지.
근데 동해는 수심이 깊죠. 참고로 동해의 평균 수심은 현재 1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물이 차 있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 좀 잘리긴 했지만요. 일본이 길게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대륙이 있거든? 최종 빙기 때는 여기가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는 것처럼 일본 섬들이 연결이 되고 아시아 대륙과도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 동해는 최종 빙기 때는 호수로 바뀌어요. 태평양이랑 분리가 되면서 호수로 바뀌고요. 중요한 거. 자,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섬들은 최종 빙기 때는 육지였어. 최종 빙기 때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섬. 동해는 수심이 되게 깊으니까 해수면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섬이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그러고 가는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었다. OX. X.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했니? 자, 이제 두 가지 개념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천길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하천유로라는 말을 써요. 하천유로. 하천이 흐르는 길. 자, 이게 오늘날 한강이거든요. 한강의 유로는 최종 빙기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강이 여기까지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다가 여기서부터 바다니까 그때는. 최종 빙기 때는 하천의 유로가 확장된다. 길어진다. 후빙기 때는 하천의 유로가 짧아진다. 됐죠? 지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발고도 볼게요. 해발고도도 당연히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해발고도가 뭐죠? 해수면에서 출발해가지고 잰 높이. 자, 그러면 자,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 학교 운동장 있죠? 우리 학교 운동장. 여기 해발고도가 80m 정도 돼요. 실제로. 바다에서부터 80m 정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게 현재 우리 학교 운동장이에요. 알잖아, 우리 학교 약간 춥다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최종 빙기가 되면 우리 학교 운동장의 해발고도는 어떻게 될까? 바다가 여기서부터 80m였는데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해발고도는 180m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해발고도가 어느 지점의 해발고도가 높아진다.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발고도가 낮아진다. 해발고도도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만 좀 해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5분쯤 남았네.